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대략 83세입니다. 80세까지 사는 건 이제 그리 드문 일이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80세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꽤 많은데 85세를 넘기는 사람의 수는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구체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5세의 벽을 넘기기 어려운 진짜 이유 10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서는 그 벽을 실제로 넘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을 한번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면 수도관이 깨끗하잖아요. 물이 콸콸 잘 나옵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 안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고 물줄기가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조금씩 쌓입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아무런 증상 없이 수십 년간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40대에 시작된 작은 변화가 70대, 80대에 이르면 혈관을 심각하게 좁혀놓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이 좁아진 혈관에서 두 가지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심근경색이고요. 다른 하나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입니다. 실제로 심뇌혈관 질환은 85세 이상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젊을 때는 혈관이 조금 막혀도 다른 혈관이 우회해서 혈액을 보내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80세를 넘기면 이 우회 능력마저 크게 떨어집니다. 마치 좁은 골목이 하나 막히면 옆 골목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옆 골목마저 다 좁아져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와 콜레스테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80까지 잘 살아왔으니 이제 약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오히려 80세 이후에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요. 혈관이 이미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80 넘으신 어르신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 이 혈관 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이유, 혈관의 노화. 이것이 85세의 벽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혈관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근육 이야기입니다. 근육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젊은 사람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근육은 단순히 힘자랑을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가 걷고 일어서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모든 일상 동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그 줄어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줄어드는 속도가 확 빨라지고 80대에 이르면 전성기 때의 근육량에서 30%에서 심하면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특히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 후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80세 넘은 분이 오래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던 근육마저 더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폐렴이 올 수 있고 욕창이 생기고 결국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85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사망률이 30%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씁니다. 근육은 마치 저축과 같다고요. 젊을 때 운동으로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이 들어서 줄어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부터 운동을 안 하고 근육 저축을 안 해놓으면 80대가 됐을 때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겁니다. 바닥난 통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해야 한다고요. 80세, 90세가 돼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어납니다. 물론 젊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 벽을 짚고 팔고 펴펴기를 하는 것,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잠이 얕아지셨다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면의 질 저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깊은 잠, 의학 용어로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이 본격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깊은 잠의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20대 때는 전체 수면의 약 20%가 깊은 잠이었다면 70대가 되면 5%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깊은 잠을 못 자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고 폐렴 같은 심각한 감염병에 취약해집니다. 둘째, 뇌의 노폐물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만성염증이 심해집니다. 이 만성염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병이 악화되거든요. 흔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새벽에 깨는 게 습관이 돼서 괜찮다고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80세 이상에서도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의 수면이 건강 유지에 필요하고 특히 깊은 잠의 질이 중요합니다. 잠이 얕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낮에 적당한 햇빛을 쬐는 것, 저녁에 카페인을 피하는 것,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수면의 질 저하.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우리 몸의 회복력을 갉아먹는 수문적입니다. 네 번째 이유, 이건 밥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나이가 드시면서 입맛을 잃으셨다는 분 계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맛있게 잘 드셨는데 요즘은 뭘 먹어도 맛이 없다, 배가 별로 안 고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요. 이건 단순히 기호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아주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맛을 느끼는 감각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위장의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치아 문제로 씹기가 불편해지기도 하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요리하기 귀찮아서 간단히 때우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영양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데 나이 든 분들이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고기가 질겨서 안 먹겠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이유로 단백질 섭취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근감소증이 더 빨라집니다. 근육 감소와 영양 부족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비타민 D도 큰 문제입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같은 시간 햇빛을 받아도 만들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이 80대가 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외출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햇빛 자체를 못 쬐니까 더 심각해지죠. 영양 부족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겉으로 잘 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른 분만 영양 부족인 게 아닙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근육이 빠지고 지방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말은 비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80세 이후에는 오히려 체중이 좀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마른 것보다는 약간 통통한 것이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남겨두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이유, 영양 부족과 입맛 저하. 이것은 밥상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위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성 염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어딘가 다쳤을 때 빨갛게 붓고 아픈 것을 떠올리시죠. 손가락을 베었을 때, 벌에 쏘였을 때 붓고 열이 나는 것. 이것은 급성 염증입니다. 이런 급성 염증은 사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좋은 반응이에요. 적군이 침입했으니 면역 군대가 출동해서 싸우는 겁니다. 싸움이 끝나면 염증도 사라지죠. 그런데 만성 염증은 다릅니다. 적군이 사라졌는데도 면역 군대가 계속 경계 태세를 풀지 않는 겁니다. 몸속 곳곳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염증 반응이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상태예요. 마치 집안의 보일러가 꺼지지 않고 살짝 계속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큰 문제는 안 느끼지만 그 열기가 수십 년간 쌓이면 결국 집 전체가 상할 수 있잖아요. 이 만성염증이 왜 85세의 벽과 관련이 있느냐? 현대의학에서는 만성염증이 노인성 질환의 거의 대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심장병, 당뇨병, 암, 치매, 관절염, 이 모든 질환의 뿌리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 만성염증 수준이 자연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인플라메이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염증이라는 단어와 노화라는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염증성 노화라는 뜻이죠. 80세가 넘으면 이 만성염증 수준이 임계점을 넘기 쉽습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각 장기들이 이 지속적인 염증의 공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성염증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생활 습관입니다.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특히 가공식품과 설탕,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 견과류를 많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염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다섯 번째, 이유, 만성염증.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를 서서히 갉아먹는 불씨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몸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85세의 벽에는 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6번째 이유, 사회적 고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건강 위험을 가진다고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 실제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26%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80세를 넘기면 사회적 고립이 급격히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도 많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생활이 바쁘고 몸이 불편해서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집니다. 이 외로움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만성염증이 심해지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나빠집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 근육, 수면, 영양, 염증, 그리고 외로움. 이것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서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일본에서 고독사라는 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는데요. 우리나라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독거노인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특히 80세 이상 독거노인의 우울증 비율은 일반 노인의 2배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곧 건강이고 대화가 곧 치료입니다. 6번째 이유, 사회적 고립. 이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잠깐, 이쯤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이유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거 다 내 이야기 아닌가? 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7번째 이유,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입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당연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병이니까요. 그런데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마치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서 바위를 뚫듯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뇌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는데요. 이게 뇌세포를 서서히 죽입니다. 놀라운 건 이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증상이 나타나기 20년에서 30년 전부터라는 겁니다. 즉, 80세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실제로 뇌의 변화가 시작된 건 50대, 60대였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85세를 넘기면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65세에서 74세 사이에서는 약 5% 정도인 치매 유병률이 85세 이상에서는 30%에서 50%까지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의 3명에서 2명 중 1명이 어떤 형태로든 인지 기능 저하를 겪는다는 뜻입니다. 치매가 무서운 건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약을 제때 먹는 것, 위험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런 자기 관리 능력이 전부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건강 문제가 함께 악화됩니다. 약을 빼먹은 이 혈압이 오르고, 판단력이 흐려지니 넘어지고, 영양 관리를 못한 이 근육이 더 빠지고, 치매는 그 자체로도 치명적이지만 다른 모든 질환의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위험합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꾸준히 머리를 씁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퍼즐이나 바둑 같은 두뇌 활동을 하는 거죠. 둘째, 사회적 교류를 유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뇌를 활성화합니다. 셋째,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걷기만 해도 뇌의 혈류가 증가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됩니다. 넷째, 잘 자야 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의 노폐물이 청소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7번째 이유, 인지기능 저하. 이것은 뇌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으로 그 시계를 늦출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8번째 이유는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약이 문제라니. 약은 병을 낫게 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이 너무 많아질 때 생깁니다. 80세 넘은 분들 중에 약을 한 가지만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고혈압 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관절 약, 위장 약, 수면제, 비타민. 평균적으로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에 7가지에서 많게는 12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합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다약제 복용, 영어로 폴리파모시라고 합니다. 약이 많아지면 왜 문제가 되느냐? 첫째, 약과 약 사이에 상호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약은 다른 약의 효과를 높이기도 하고 반대로 낮추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약은 다른 약과 만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약 한두 가지일 때는
이런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쉽지만 7가지, 10가지가 되면 조합이 너무 복잡해져서 의사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간과 콩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은 약을 분해하는 곳이고 콩팥은 약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곳인데 이 두 기관의 기능이 80세를 넘기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용량의 약을 먹어도 몸속의 약 성분이 더 오래, 더 많이 남게 됩니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85세 이상에서 입원하는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약물 부작용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어지러움, 낙상, 의식 혼미, 위장 출혈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약물 부작용 때문인 거예요. 약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약이 새로운 병을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80세 이후에는 약을 더하는 것보다 줄일 수 있는 약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물론 이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자신이 먹는 모든 약의 목록을 가지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 이것은 85세의 벽을 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8번째 이유, 다중 약물 복용. 약이 너무 많으면 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이유, 넘어짐의 공포입니다. 젊은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좀 아프다가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80세 넘은 분이 넘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근감소증을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집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뼈 안의 밀도가 줄어들어서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의 뼈가 단단한 나무라면 골다공증이 심한 어르신의 뼈는 스펀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펀지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부서지겠죠. 85세 이상에서 가장 위험한 골절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고관절이 부러지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오랜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85세 넘은 분이 수술을 받고 오래 누워있으면 폐렴에 걸리기 쉽고 혈전이 생기기 쉽고 근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걸 앞서 말씀드렸죠.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다리 힘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집안의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문턱,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복도, 이런 것들이 넘어짐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조명을 밝게 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시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잘 안 보이면 당연히 넘어지기 쉬우니까요. 넷째,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이 있는지 의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약물 부작용 이야기를 했죠? 어지러움은 약물 부작용 중 가장 흔한 것 중 하나입니다. 9번째 이유, 낙상과 골절. 한 번의 넘어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이고 예방은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마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0세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먼저 보내는 것,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 사회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이런 상실의 경험이 겹치고 겹치면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제 됐다. 충분히 살았다. 더 이상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이런 무기력함이요. 이것을 의학에서는 노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넓게는 심리적 포기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건 이 심리적 상태가 실제로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저하됩니다. 같은 수술을 받아도 살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의 회복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이 지역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나는 이유, 삶의 목적이라는 뜻인데요. 오키나와의 장수 어르신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 이키가이,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는 것, 손주와 전화 한 통하는 것, 이웃과 차 한 잔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의 이유가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삶의 이유를 잃은 분들은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6개월 이내에 따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것을 비통 사별 효과라고 하는데 슬픔과 상실감이 실제로 심장질환과 면역력 저하를 일으켜서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85세를 넘기기 위해서는 몸 관리만큼이나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오늘 할 일이 있다는 느낌,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약이나 운동 못지않게 강력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10번째 이유, 삶의 의지 상실. 마음이 먼저 포기하면 몸도 따라서 포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85세를 넘기기 어려운 10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혈관 노화. 둘째, 근감소증. 셋째, 수면의 질 저하. 넷째, 영양 부족. 다섯째, 만성 염증. 여섯째, 사회적 고립. 일곱째, 인지 기능 저하. 여덟째, 다중약물 복용. 아홉째, 낙상과 골절. 열째, 삶의 의지 상실. 이 10가지가 85세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내는 진짜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이유를 잘 보시면 대부분이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85세의 벽을 넘은 분들의 공통점을 5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꾸준히 몸을 움직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30분 걷기,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잘 먹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드십니다. 셋째,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교류합니다. 넷째, 머리를 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독서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합니다. 다섯째,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작더라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삽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80세 전후이신 분들, 이 영상의 내용을 부모님께 꼭 전해드리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5세를 넘긴 분들이 실제로 매일 실천하는 구체적인 루틴, 그분들의 하루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식이 부모님 가까이 오시라고 하면 참 고맙고 기쁘죠. 손주도 자주 볼 수 있고 자식 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갖다 주고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한 달 만에 한숨으로 바뀌는 분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준비 없이 자식 집 근처로 이사 갔다가 무보수 가사 도우미가 되어서 돌아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효도인 줄 알고 갔다가 원수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 우리 근처로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우리 자식이 효자네, 효녀네 하고 기뻐하십니다. 손주 얼굴 자주 보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하고
가족이 가까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66 세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이 엄마 우리 동네로 오세요. 애 봐주시면 저도 일할 수 있고 엄마도 손주 보면 좋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김 씨는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아파트를 알아보고 이사했어요. 딸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대요. 손주가 너무 예뻐서 매일 봐도 안 질렸고 딸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딸이 출근할 때 손주를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저녁 먹고 나서 데려갔어요. 엄마, 애 재우고 갈게요. 이러더니 아예 밤 9시, 10시에 데려가는 겁니다. 주말에도 엄마, 오늘 친구 만나야 하는데 애 좀 봐주세요. 이러고 명절에도 엄마, 우리 시댁 가야 하는데 애 데리고 가면 힘드니까 엄마가 봐주세요. 이랬어요. 김 씨는 1년 만에 탈진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딸한테 나도 좀 쉬어야겠다 했더니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그러시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김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대요. 내가 육아 도우미로 온 거구나 하고 깨달았답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이사 갔어요. 딸과는 지금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런 비극이 왜 생길까요? 바로 이사 가기 전에 명확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필요할 때 도와드릴게요. 이런 애매한 말로 시작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정해야 할까요? 첫 번째, 육아 시간을 정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갈등이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필요할 때 언제든 봐주세요. 이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내 시간은 아예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은 매일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매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봐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하게 하면 자식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딱딱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섭섭함이 생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실제로 73방 모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아빠, 우리 근처로 오세요. 했을 때 박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좋다. 근데 나도 내 생활이 있으니까. 손주는 화요일, 목요일, 오전만 봐줄게. 그리고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해. 처음엔 아들이 좀 의아해했대요.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정해요? 근데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하려면 이렇게 해야 해.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서로 부담 없잖아. 아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어요. 박 씨는 화, 목 오전에만 손주를 봐주고 나머지 시간은 본인 생활을 합니다.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육아 퇴근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오후 5시까지라고 했으면 5시에 칼퇴근하세요. 조금만 더 봐주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한번 허용하면 계속 늦어집니다. 68세 최 모 씨는 이걸 못 지켜서 고생했습니다. 처음엔 오후 6시까지만 했는데 며느리가 오늘만 조금 늦게 올게요 하더래요. 최 씨가 그래 오늘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매일이 됐어요. 6시가 7시가 되고 7시가 8시가 됐습니다. 나중엔 저녁 먹고 와서 9시, 10시에 데려가더래요. 최 씨가 이건 좀 힘들다 했더니 며느리가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이랬답니다. 그래서 명확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이 있습니다. 손주 예쁘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다 바칠 필요는 없어요. 예외 상황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긴급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정말 급한 일이 생겼다든지 그럴 땐 도와줘야죠. 근데 이것도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은 이런 경우다. 이렇게 미리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 가야 하는 경우,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긴급 상황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허용하는 겁니다.
실전 대화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엄마, 손주 좀 봐주세요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봐줄게. 근데 엄마도 내 일정이 있으니까 월, 수, 금, 오전만 가능해. 오후 5시까지만 봐줄 수 있어. 자식이 그럼 화, 목은요 하면 화, 목은 엄마가 친구 만나고 운동하는 날이야. 그 시간은 양해해줘. 이렇게 말하세요. 자식이 주말은요 하면 주말은 엄마 아빠 쉬는 날이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말은 어려워. 이렇게 하세요. 처음엔 자식이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서로 서운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로 정해야 할 건 출입 규칙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편리하죠. 급할 때 바로 들어올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무단 출입입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72 세정모 씨 이야기입니다. 아들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아들이 급할 때 쓸게요 했거든요. 근데 아들 며느리가 그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정 씨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래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며느리가 들어와 있었어요. 어머니, 김치 좀 가져가려고요? 이러는 겁니다. 정 씨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전화 한 통 하지 그랬어. 했더니 며느리가 어차피 비밀번호 아는데 뭐 이러더래요. 그날부터 정 씨는 집에서도 불안했답니다. 언제 또 들어올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대요. 그래서 출입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알려줘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들어온다. 이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비밀번호는 알려줄게. 근데 들어오기 전에 꼭 전화해줘. 내가 괜찮다고 하면 들어와. 연락 없이 들어오는 건 안 돼. 그리고 역으로 여러분도 자식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똑같이 하세요. 나도 내 집 함부로 안 갈게. 들어가기 전에 꼭 전화할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프라이버시는 있어야 해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산다고 해서 심리적으로까지 밀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담장이 꽃을 피운다. 이 말 아시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이 담장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상처만 주고받게 됩니다. 긴급 상황에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정말 긴급한 상황에는 연락 없이 들어올 수도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는데 걱정돼서 확인하러 온다든지. 근데 이것도 긴급 상황의 기준을 정하세요. 전화를 3번 이상 했는데 안 받으면 병원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요. 실전 대화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비밀번호는 알려줄게. 근데 엄마 아빠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 들어오기 전에 꼭 전화해줘. 우리도 너희 집 그렇게 할게. 자식이 그럼 급할 때는요 하면 급한 게 뭔데? 김치 가져가는 게 급한 일이야? 그건 미리 말하면 되잖아. 정말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 우리가 전화를 계속 안 받는다든지 그럴 때만 그래. 자식이 너무 딱딱한 거 아니에요? 하면 딱딱한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야.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관계를 좋게 만들어. 3번째로 정해야 할 건 식사 규칙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많이 놓치십니다. 같이 밥 먹는 게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는데 매일 같이 먹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68세 이모 씨 사례입니다. 딸이 엄마, 저녁은 같이 먹어요 했어요. 이 씨는 좋았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을 딸네 집에서 먹었습니다. 처음엔 딸이 해주더니 점점 이 씨가 하게 됐어요. 엄마, 오늘 저 야근인데 저녁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러더니 나중엔 아예 엄마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씨는 매일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까지 했어요. 집에 가면 밤 9시, 10시였습니다. 1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완전히 탈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좀 쉬고 싶다. 매일 같이 먹는 건 힘들어. 했더니 딸이 섭섭해 하더래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는데 이러면서요. 이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식당 아줌마가 됐구나 하고요. 결국 일주일에 한 번만 같이 먹자고 선을 그었습니다.
딸이 처음엔 불만이었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식사 빈도를 정해야 합니다. 매일 같이 먹는 건 부모에게도 부담이고 사실 자식에게도 부담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초대하세요. 이번 주는 부모가 자식을 초대하고 다음 주는 자식이 부모를 초대하고 이렇게 하면 한쪽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각자 먹는 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자식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건강한 겁니다. 반찬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반찬 셔틀이 되십니다. 자식이 엄마 김치 좀 갖다 주세요. 엄마 된장찌개 좀 끓여주세요. 이러면 다 해주시거든요. 가끔은 괜찮습니다. 근데 매번 요구하면 안 돼요. 가끔 해줄게. 근데 매번은 힘들어. 너희도 해먹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전 대화 예시입니다. 얘들아, 저녁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같이 먹자. 매일 먹으면 엄마도 힘들고 너희도 부담스럽잖아. 이번 주는 엄마가 초대할게. 다음 주는 너희가 해줘. 자식이 그럼 나머지 날은요? 하면 각자 알아서 먹는 거지.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끼리 먹고 싶을 때가 있어. 너희도 그렇잖아. 자식이 반찬은요? 하면 가끔 해줄게. 근데 매번은 안 돼. 엄마도 나이 들어서 매일 요리하는 게 힘들어. 이해해줘. 네 번째로 정해야 할 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민감한데 꼭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는 나중에 꼭 갈등이 되거든요. 가족끼리 돈 얘기를 해? 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나중에 억울해집니다. 명확하게 정하는 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70세 한 모씨 이야기입니다. 손주를 일주일에 5딜 봐줬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거의 풀타임으로 봐준 겁니다. 한 씨는 돈 얘기를 안 했어요. 내 손주인데 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1년쯤 지나니까 마음에 뭔가 걸리더래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봐주는데 애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 베이비시터를 쓰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나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이 1,400만 원어치를 공짜로 해준 거네 하고 생각하니까 억울하더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손주 봐주는 거 좋은데 그래도 수고비를 좀 줬으면 좋겠어. 엄마도 생활비가 들어가거든.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돈 바라고 봐주신 거예요? 한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 후로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손주 봐주는 건 좋은데 이건 분명히 노동이야. 적정한 수고비를 주는 게 맞아. 얼마가 적당할까요? 이건 상황마다 다릅니다. 풀타임으로 봐주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2, 3일 정도면 2, 30만 원 정도요. 그 정도 받으면 되나?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보다 중요한 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자식이 아는 겁니다. 돈을 주면 자식도 엄마가 해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여러분이 정하세요. 어떤 분은 나는 돈 안 받아도 돼. 그냥 고맙다는 말만 들어도 돼.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도 명확히 하세요. 엄마는 돈은 안 받을게. 근데 이게 당연한 건 아니야. 엄마가 너희를 도와주는 거야. 반찬값이나 장보기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명확히 하세요. 여러분이 자식들 밥을 해주거나 반찬을 해준다면 재료비는 자식이 내는 게 맞습니다. 엄마가 반찬 해주실 때 재료비는 우리가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재료 사서 요리해서 갖다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만 손해예요.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며 내세요. 이번엔 부모가 내고 다음엔 자식이 내고 매번 부모가 내거나 매번 자식이 내면 한쪽이 부담스럽습니다. 실전 대화 예시입니다. 얘들아, 엄마가 손주 봐주는 건 좋은데 이것도 노동이야. 한 달에 50만 원만 수고비로 줘. 많은 돈 아니잖아. 베이비시터 쓰면 200만 원 나가는데. 자식이 엄마 돈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하면 그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엄마가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알았으면 좋겠어. 자식이 알겠어요 하면 그리고 반찬 해줄 때 재료비는 너희가 줘.
엄마 돈으로 사서 해주는 건 좀 그래. 이해하지? 다섯 번째로 정해야 할 건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규칙을 정해놨어도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못 하십니다. 미안해서 어떻게 거절해? 섭섭할까봐. 나쁜 부모 같아서.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근데 거절 못하면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겁니다.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예를 들어 자식이 갑자기 엄마 오늘 애 좀 봐주세요 했는데 여러분이 다른 약속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미안한데 오늘은 안 돼. 엄마 친구 만나기로 했어. 다음엔 미리 말해줘. 자식이 그럼 친구 약속 취소하시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엄마도 엄마 생활이 있어. 네가 급한 거 알겠는데 엄마 약속도 중요해. 단호하되 따뜻하게 말하는 겁니다. 화내거나 퉁명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데 내일이면 돼.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엄마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줄게. 실제 상황별로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엄마 지금 바로 애 좀 봐주세요 하면 지금은 안 돼. 엄마 지금 나가려던 참이야. 급한 거 알겠는데 다른 방법 찾아봐. 자식이 무리한 심부름을 요구하면 그건 엄마가 하기 힘들어. 네가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봐. 자식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해줘서 고맙긴 한데 간섭은 하지 마. 거절 후에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현명한 부모입니다. 거절을 하면 처음엔 자식이 섭섭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존중하게 됩니다. 70이 새 조모 씨는 거절을 배운 후에 오히려 아들과 관계가 좋아졌대요. 예전엔 뭐든 다 들어줬는데 속으로 억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들도 함부로 부탁 안 하고 부탁할 때도 조심스럽게 한답니다. 그럼 이미 이사를 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미 자식 집 근처로 왔는데 아무것도 안 정했어.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용기를 내서 자식한테 얘기하세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 도와주려고 여기 왔는데 생각보다 힘들어. 우리 규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시작하세요. 자식이 왜요?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하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힘들었어. 이렇게 계속 살면 엄마 아빠 건강 나빠질 것 같아. 그러면 너희한테도 안 좋잖아. 자식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면 아까 말씀드린 5가지를 얘기하세요. 육아 시간, 출입 규칙, 식사 빈도, 경제적 합의, 거절할 권리. 처음엔 자식이 불만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이래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달린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협상에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용기요. 최악의 경우는 뭘까요? 자식이 계속 안 들어주고 관계가 더 나빠지면 어떡할까요? 그럼 다시 이사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다시 이사를 가?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행복이 우선입니다. 다시 가까이 산다고 해서 불행해지면 뭐 합니까? 차라리 떨어져 사는 게 낫습니다. 거리를 두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문제였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서로 그리워하고 존중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식 집 근처로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할 5가지. 첫째, 육아 시간을 명확히 정하세요.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말 하지 마시고 요일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둘째, 출입 규칙을 정하세요.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지만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들어오도록 하세요. 셋째, 식사 빈도를 정하세요. 매일 같이 먹지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같이 드세요. 넷째, 경제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세요. 육아, 수고비, 반찬값, 외식비 등을 미리 정하세요. 다섯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자식과 가까이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목적은 자식의 뒷바라지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행복이어야 합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적당한 담장이 있어야 꽃이 핍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만 주고받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게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이미 자식 집 근처에 살면서 힘드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 내서 자식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사 가실 계획이신 분들, 꼭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미리 정하고 가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미 자식 집 근처에 사시는 분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이사 가실 계획이신 분들, 어떤 게 가장 걱정되시나요?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여러분 모두 자식과 좋은 관계 유지하시면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이가 드셨는데도 유독 눈빛이 살아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70이 넘었는데도 걸음이 가볍고 대화를 나누면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즐거운 일이 늘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요. 반대로 비슷한 나이인데 매일 아프다는 이야기, 외롭다는 이야기, 재미없다는 이야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죠. 두 분의 차이, 과연 뭘까요? 돈이 좋은 걸까요? 돈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타고난 성격일까요?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께 낱낱이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 노년 행복 연구, 100세 장수촌 현지 조사, 그리고 국내외 수많은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놀랍도록 공통된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11가지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11가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이게 정말 다야?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하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진짜 잘 사는 어르신들은 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요. 몸을 챙긴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헬스장, 마라톤, 수영 같은 걸 떠올리세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수십 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 줄여서 그랜트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서 노년의 건강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거창한 운동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었습니다. 단 30분이라도 매일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후 건강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뇌 혈류량, 근육량, 면역 기능, 심지어 우울감까지 모두 일상적인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무릎이 좀 아프다, 허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점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시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움직이면 더 나빠집니다. 관절은 쓸수록 윤활액이 분비되고 근육은 써야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 아시아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미국의 로마린다 이 지역들은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른바 블루존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런데 이 지역 어르신들을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르데냐 할아버지들은 매일 언덕길을 걸어서 목장에 가셨고, 오키나와 할머니들은 낮은 식탁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 스쿼트 동작을 하셨습니다. 운동을 운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녹아 있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걸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걸어보세요.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마트에 갈 때 조금 더 먼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워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1년 뒤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잘 챙기는 어르신들한테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분들은 통증이 생겼을 때 무조건 참거나 반대로 무조건 드러눕지 않습니다. 오늘 무릎이 좀 불편하네.
그럼 걷기 대신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려볼까 하는 식으로 대안을 찾으십니다. 이게 바로 몸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예요. 완벽하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는 의지, 그 의지 하나가 나이 들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친구가 없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꼭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진짜 잘 사는 어르신들은 관계를 정리할 줄 압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요. 회사 동료, 동창, 동네 사람, 친척, 거래처 분들까지 명함첩이 두꺼울수록 성공한 것 같고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연락이 뚝 끊기는 사람들이 생기네. 처음에는 섭섭하고 상처가 됩니다. 왜 연락을 안 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행복한 어르신들은 이걸 깨달으십니다. 그래도 진짜 내 사람은 남아있구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 박사가 제안한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미래가 제한적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그때부터는 관계의 양보다 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0명이랑 피상적으로 연락하는 것보다 3명이랑 깊이 연결되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노년기 행복감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변수가 뭔지 아세요? 친구의 수가 아닙니다. 관계의 깊이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준다고 느끼는가?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이게 노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삶에서 마음 놓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세요? 자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만약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걸 갖고 계신 겁니다. 만약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진짜 잘 사는 어르신들의 관계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관계를 유지만 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 가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새 친구야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연결될 때 뇌는 젊어진다고 말합니다. 동네 경로당, 문화센터, 종교 모임, 취미 클럽 이런 곳에서 새로 만나는 사람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이 돈이 많을까요? 놀랍게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돈이 더 많다고 해서 행복이 그만큼 더 늘지는 않아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피자 한 조각이 제일 맛있고 먹을수록 덜 맛있어지는 것처럼 돈도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추가로 생기는 행복감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잘 사는 어르신들은 돈을 어떻게 쓸까요? 그분들은 물건보다 경험했습니다. 아주 비싼 경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주랑 같이 먹는 칼국수 한 그릇, 오랜 친구랑 가는 당일치기, 여행, 동네 꽃집에서 사온 화분 하나, 이런 작은 경험들에서 오는 기쁨이 비싼 물건 하나를 샀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다는 게 심리학 연구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거든요. 처음에 좋아하던 텔레비전도 한 달 지나면 그냥 가전제품이 되고 처음에 좋아하던 옷도 몇 번 입으면 그냥 옷이 됩니다. 그런데 경험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때 딸이랑 강원도 갔을 때 정말 좋았는데 하는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고 오히려 반추하면서 또다시 행복감을 주죠. 진짜 잘 사는 어르신들의 또 다른 소비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남에게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손주 용돈, 친구한테 사주는 커피 한 잔, 이웃에게 나눠주는 텃밭 채소. 이런 나눔의 소비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행복 점수를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쓸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 행복감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이걸 아는 어르신들은 아낌없이 나눕니다. 그리고 그게 돌아와서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계세요.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금이 빠듯하고 자녀한테 손 벌리기도 눈치 보이고 아프기라도 하면 걱정이 앞서는 상황. 이런 분들께 경험에 투자하라고 하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행복감이 높은 어르신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비결은 뭘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입니다. 베란다에 심은 상추가 자라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소중하게 음미하고 저녁 노을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 이게 사실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 더 강력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게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아니면 더 불안해지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년의 불안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 돈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밀려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 사는 어르신들은 이 불안을 아예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무서워합니다. 차이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제가 만나본 한 78 새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남편을 3년 전에 여의셨어요. 처음 6개월은 너무 힘들었다고 하세요. 매일 밤 잠 못 자고 혼자 밥 먹기가 서럽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아세요? 어느 날 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가 뭘 좋아했더라.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시 해보기 시작하셨어요. 젊을 때 좋아했던 뜨개질,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기, 목요일마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 처음에는 억지로 나가셨대요. 그냥 집에 있으면 더 슬프니까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날 뭔가를 했다는 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루틴의 힘입니다. 감정 조절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들 때 그 감정을 직접 건드리려 하면 오히려 더 깊이 빠집니다. 그 대신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구조화하면 감정이 서서히 안정됩니다. 그래서 진짜 잘 사는 어르신들은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오전 10시에 차를 한 잔 마시는 것,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는 것, 이런 작은 루틴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닷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잘 사는 어르신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하고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슬프네, 그럴 수 있지 하고 자기 감정을 인정하십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오늘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텼어. 이런 식의 자기 위로가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5번째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뭔가를 배워보신 게 언제예요? 스마트폰 새 기능을 익혀보셨거나 처음 가보는 동네를 걸어보셨거나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장르의 책을 읽어보셨다거나 이런 작은 것도 다 포함해서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진짜 잘 사는 어르신들의 특징입니다. 뇌과학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반대로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는 점점 좁아지고 그게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더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배우는 내용이 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되고
하모니카 연주도 되고 수채화도 되고 새로운 요리 레시피도 됩니다. 뭔가 처음 하는 것이라는 자극 자체가 뇌를 깨운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6개월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기술인 그림 그리기를 배웠고, 다른 그룹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6개월 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림을 배운 그룹은 기억력 검사 점수가 눈에 띄게 올라갔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낸 그룹은 변화가 없었고요. 그림 실력이 좋아져서 행복해진 게 아닙니다. 배운다는 행위 자체가 뇌와 감정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은 거죠. 그리고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도 여기에 연결됩니다. 은퇴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정체성의 공백을 느끼십니다. 나는 누구지? 이제 뭘 해야 하지? 평생 직장에서 과장이고 팀장이고 사장이었던 분이 갑자기 그 타이틀이 없어지면 허전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어르신들은 그 빈자리를 새로운 역할로 채웁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막내로 심부름을 도맡는 것도 역할이고, 손주들에게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이 되는 것도 역할이고, 취미 모임에서 새로 시작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배가 되는 것도 역할입니다. 내가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느낌. 이게 삶의 의욕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개의 특징으로 갑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진짜 잘 사는 어르신들은 삶의 의미를 붙들고 삽니다. 여기서 의미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는 왜 매일 아침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살아있는 이유 또는 삶의 보람쯤 되는데요. 오키나와 장수마을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 이키가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할머니에게는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는 것이 이키가이였고, 어떤 할아버지에게는 손주들이 올 때 만들어주는 국수가 이키가이였습니다. 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느끼는 그 감각이 핵심입니다. 기여하는 삶. 진짜 잘 사는 어르신들은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기여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었고, 우울증 발병률이 훨씬 낮았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활력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특징. 진짜 잘 사는 어르신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 이야기를 스스로 정리하고 그 이야기에서 의미를 찾는 분들. 이게 얼핏 들으면 좀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 된 맥아담스 교수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삶을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의 구원서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탄력적이었습니다. 반대로 나는 계속 불행했고 앞으로도 나쁠 것이다 식의 오염서사를 가진 분들은 불행감이 높았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힘들었던 부분들, 아픈 기억들, 실패했던 순간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남은 인생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그때 힘들었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강해졌어. 그때 실패해서 다행이야. 덕분에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런 시각의 전환이 노년의 행복을 만드는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저는 노년의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11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몸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움직입니다. 둘째, 관계를 정리할 줄 알고 진짜 연결을 소중히 합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넷째,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합니다. 다섯째, 작은 나눔을 즐깁니다. 여섯째, 불안을 루틴으로 다스립니다. 일곱째, 자기 자신에게 따뜻합니다. 여덟째,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홉째, 새로운 역할을 찾습니다. 열째,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11번째,
자신만의 이야기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이 11가지가 한꺼번에 다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이 중에서 나는 이것부터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것 하나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딱 그것 하나만 해보세요. 아주 작게, 아주 조금씩 그게 쌓이면 1년 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달라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변화를 원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노년에 진짜 무너지는 사람들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패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혹시 친구 만나러 가기 전날 밤에 가기 싫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핸드폰만 보면 그 친구 이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았지만 60세가 넘으면 달라집니다. 노후에는 독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이나 계신가요? 그 중에 정말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많은 분들이 친구는 많은데 정작 편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명절 때 연락할 사람 리스트는 긴데 막상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의 양이 중요했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든든했고 모임이 많으면 인기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10번의 피곤한 만남보다 한 번의 편안한 대화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에너지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에너지가 유한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한정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정서적으로도 쉽게 지칩니다. 잘못된 관계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한 번 만나고 나면 3일을 피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나빠집니다. 실제로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인간관계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그럼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친구 만나기 전날 밤에 불안감이 듭니다. 내일 만나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핑계를 대고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둘째, 만나고 난 후에 피로감이 심합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칩니다. 집에 와서 한숨만 나옵니다. 왜 갔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셋째, 그 친구와의 대화가 계속 생각납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저 말을 왜 했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관계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들을 정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해야 할 친구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는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내 얘기는 듣지 않아요.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그래,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러면서 자기 자식 얘기로 넘어갑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김 모 씨가 계십니다. 이분은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만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손주가 전교 1등 했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잘 됐네 하고 축하해줬습니다. 근데 매번 그러니까 지겹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김 씨가 자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데 했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무릎 관절 보조제를 사줬어.
얼마나 비싼 건지 아니? 이러더래요. 김 씨의 아픈 무릎은 관심 없고 자기 아들이 사준 보조제 자랑만 하는 겁니다. 김 씨는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30년 친구인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하는 서러움이 밀려왔대요. 그 후로 그 친구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이런 친구들이 생길까요?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사실 불안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자랑을 해야 자기 가치를 확인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의 불안을 내가 해소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하다, 부럽다 해줘도 소용없어요. 계속 더 자랑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 나는 왜 그런 관계를 참았을까요? 대부분 의리 때문입니다. 오래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끊어?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내 얘기도 듣고 자기 얘기도 합니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관계예요.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까요? 진짜 자랑과 과실을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진짜 자랑은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합니다. 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너도 같이 기뻐해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시는 다릅니다. 과시는 나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너보다 내가 낫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경청의 부재를 확인하세요.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진짜 듣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할 말만 기다리고 있나요?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친구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하세요. 당장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만나는 횟수를 줄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친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는 만날 때마다 옛날 얘기만 합니다. 그것도 좋은 추억이 아니라 서운했던 일, 아픈 상처를 계속 끄집어냅니다. 72 세방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40년 전 일을 들먹였습니다. 너 그때 내 생일에 안 왔잖아. 너 그때 나한테 돈 빌려주지 않았지. 이런 식이었어요. 박 씨는 그때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사정이 있었어 라고 사과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사과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사과해야 해? 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 그런데 너는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니?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과를 받아도 상처는 남아. 너는 이해 못해. 이러더래요. 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용서할 생각이 없구나. 평생 죄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구나. 그 후로 박 씨는 그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대요. 40년 친구를 내가 버리는 건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하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왜 과거에 머무는 친구가 위험할까요? 과거가 미래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60대, 70대면 앞으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데 쓸 수는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사과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갇혀서 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거기 같이 가두려고 해요. 너도 나처럼 과거에 갇혀 있어야 해. 이런 거죠.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추억과 독이 되는 기억을 구별하세요. 건강한 추억은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때 참 재밌었지. 그때가 좋았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기억은 다릅니다. 떠올리면 마음이 아픕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이런 기억을 계속 되새기는 친구는 여러분의 미래를 훔쳐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적 기억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간직하고 나쁜 기억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는 친구는 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정리해야 할 친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는 세상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만나면 남 흉보는 것으로 대화를 채웁니다. 65세 이 모 씨의 경험입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그 친구의 대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만나면 남 흉보기만 했어요. 저 사람 봤어? 옷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니니? 저 집은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한대. 요즘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들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러게, 정말 그래, 이러면서요. 근데 집에 오면 기분이 안 좋더래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 친구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감염됐구나.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세상이 어둡게 보였어요. 모든 게 불만스럽고 모든 게 짜증났습니다. 이 씨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만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세상이 다시 밝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뱀파이어의 무서운 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정은 전염됩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뇌의 시스템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있으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우울한 사람과 있으면 나도 우울해져요.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있으면 나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정서적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존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남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교류하세요. 긍정적인 사람과는 자주 만나고 부정적인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이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정리 대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 과거에 머무는 친구,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정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손절이라고 하면 대판 싸우고 끊는 걸로 생각하세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이제 연락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소모가 크거든요. 싸우고 나면 오히려 내가 더 지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나요. 그 사람 친구랑 싸웠대. 이러면서요. 성숙한 방법은 조용히 멀어지는 겁니다. 서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른의 이별입니다. 구체적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연락 빈도를 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면 이 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한 달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엔 2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서서히 간격을 벌리는 겁니다. 2단계, 바쁜 척합니다. 상대방이 만나자고 하면 요즘 좀 바빠서, 건강에 안 좋아서, 집안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한두 번 거절하면 상대방도 알아차립니다. 3단계, 자연스러운 소멸을 기다립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억지로 끊을 필요 없어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이제 구체적인 핑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기 싫을 때, 모임에 가기 싫을 때 쓸 수 있는 점자는 핑계들입니다. 건강 핑계 첫째,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느라 바빠. 둘째, 혈압약 먹기 시작했는데 몸이 적응 중이라 피곤해. 셋째,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무리하지 말래. 가족 핑계. 첫째, 손주 봐주기로 해서 시간이 안 돼. 둘째,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돌봐야 해. 셋째, 자식들이 요즘 자주 찾아와서 바빠. 개인 사정 핑계 첫째, 요즘 새로운 취미 시작해서 그쪽으로 시간을 쓰고 있어. 둘째, 집 정리 좀 하려고 시간 내고 있어. 셋째, 개인적으로 좀 정리할 게 있어서 한동안 조용히 지내려고.
이런 핑계를 쓸 때 중요한 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바빠라고 하면 티가 나요. 무릎 때문에 병원 다닌다고 하면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재촉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세요. 그래도 한 번만 보자. 오래 안 봤잖아. 이런 말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고마운데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먼저 연락할게. 나중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애둘러 거절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 같아. 친구를 버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 끊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 맞지 않을 뿐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을 필요 없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서로를 위한 선택입니다.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내가 억지로 만나주는 거 느낍니다. 그럼 상대방도 기분 안 좋아요. 차라리 깨끗하게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를 남겨야 할까요? 좋은 친구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나면 편안합니다. 꾸밀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둘째, 서로 존중합니다. 내 얘기도 듣고 상대 얘기도 듣습니다.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류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 하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나쁜 친구의 기준도 있습니다. 첫째, 만나기 전부터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만나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둘째,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습니다. 나는 계속 들어주기만 하고 상대는 자기 얘기만 합니다. 셋째, 만난 후에 우울합니다. 집에 오면 기분이 안 좋아요. 에너지가 빠집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친구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체크해 보세요. 1. 이 친구와 만나기 전에 기대가 되는가? 2. 이 친구와 대화할 때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가? 3. 이 친구는 나를 존중하는가? 4. 이 친구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은가? 5. 이 친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가? 6. 이 친구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가? 7. 이 친구와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은가? 8. 이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는가? 9. 이 친구를 1년 안 만나도 괜찮은가? 10. 이 친구가 없어도 내 인생에 지장이 없는가? 이 중에 얘가 7개 이상이면 좋은 친구입니다. 계속 만나세요. 얘가 5개 이하면 문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정리를 고려하세요. 실제로 정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최모 씨는 3명의 친구를 정리했습니다. 모두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피곤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대요. 밤에 잠도 잘 안 왔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어요. 67 세정모 씨는 5년지기 친구를 정리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남 흉만 봤어요. 정 씨는 그게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친구니까 하면서요. 어느 날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는 원하지 않아 연락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겁니다.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었대요.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깨달았답니다. 옛날 친구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손을 놓아야 다른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빈자리가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 홀가분함입니다. 억지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롭습니다. 둘째, 에너지 회복입니다. 빼앗기던 에너지가 다시 채워집니다. 셋째, 시간의 여유입니다. 쓸데없는 만남에 쓰던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 속에 섞여 있을 때는 누가 진짜인지 몰랐어요. 근데 정리하고 나니까 보이더래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구나.
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도 찾아옵니다. 마음의 공간이 생기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더 좋은 친구, 나와 잘 맞는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리한 분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는 정리하세요.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둘째, 과거에 머무는 친구는 정리하세요. 과거가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셋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친구는 정리하세요. 감정은 전염됩니다. 넷째, 조용히 멀어지세요. 대판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성숙한 이별을 하세요. 다섯째,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어서 끊는 게 아니라 맞지 않을 뿐입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진짜 내 사람이 보입니다. 홀가분해지셔도 됩니다. 친구를 잃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곁에 좋은 사람만 남겨도 인생은 짧습니다. 남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세요. 에너지 빼앗기는 관계에 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 정리는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남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착한 척하다가 내 노후만 망가집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세요.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만 만나세요.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만나기 싫은 친구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모임 가기 싫으면 핑계대고 빠지세요.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주변에 끊어내지 못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게 그 친구를 돕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부분은 언젠가 해야지, 나중에 생각해야지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오늘 밤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아무도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는 노후의 현실, 그것을 오늘 낱낱이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분들이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절반이에요. 절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이 혹은 얼마 후에 우리 자신이 하루 3만 원, 4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분들 대부분이 젊었을 때 아무 준비도 안 한 분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직장도 다녔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었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지금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겪게 되는 지옥 같은 상황 7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 지금 당장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노후 지옥입니다. 바로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달 생활비로 얼마나 쓰고 계세요? 식비, 공과금, 병원비, 교통비, 경조사비 다 합치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 300만 원은 금방 나가죠. 그런데 노후에도 이 지출이 크게 줄어드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병원을 더 자주 가야 하고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관리비나 냉난방비는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 받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요. 자,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 평균 약 62만 원입니다. 62만 원이요. 한 달 생활비로 62만 원. 어디서 뭘 하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막막하지 않으세요? 물론 오래 많이 내신 분들은 더 받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중간에 직장을 그만뒀거나 자영업을 하셨거나 경력 단절이 있으셨던 분들은 납입 기간이 짧아서 수령액이 훨씬 더 적어요. 특히 여성분들, 전업주부로 오래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0만 원, 30만 원인 경우도 수두룩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먹는 것을 줄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식을 줄이죠. 그러다가 고기를 끊어요. 그 다음엔 반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어떤 어르신들은 하루 2끼만 드시기도 하고 심한 경우엔 밥에 간장만 비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어릴 때 가난해서 그랬던 것처럼 늙어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그분은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죠. 근데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한 채 마련해드리고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제 70이 넘으신 그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폐지를 주워서 파시는데 하루에 버시는 게 많아봐야 5,000원, 6,000원이에요. 그걸로 식비를 충당하신대요. 자식들한테 연락하기가 창피해서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저는 이분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분의 삶이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돈이 없는 노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기초안전망이지 노후 전체를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위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혹은 임대소득이나 파트타임 수입 같은 두 번째, 세 번째 소득권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아직 50대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당장 월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개인연금 저축에 넣기 시작하세요. 그 돈이 20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복리로 계산하면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고 그 돈을 만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것.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지옥과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노후 지옥은 몸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픈 것 자체가 아니라 아플 때 쓰이는 돈이에요. 노후에 몸이 아프면 얼마나 돈이 나가는지 여러분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국내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한 명이 생애 마지막 5년 동안 쓰는 의료비가 평균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4천만 원이요. 그것도 건강보험이 있는데도 이 돈이 본인 부담으로 나가는 거예요. 입원비, 간병비, 약값, 재활치료비, 요양원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 어떤 경우엔 억 단위를 넘어서기도 해요. 특히 오늘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인 질환이 뭔지 아세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은 기본이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계 질환이 정말 많아요. 이런 병들은 갑자기 찾아와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의 한쪽이 안 움직인다거나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병들은 한번 걸리면 완전히 낫지 않아요. 평생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해요. 뇌졸중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이 오면 갑자기 언어장애가 생기거나 반신마비가 올 수 있어요.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고 나면 이제 재활이 필요한데 재활치료가 길게는 1년, 2년, 어떤 경우엔 그 이상 걸리기도 해요. 이 기간 동안 매달 나가는 치료비, 간병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요양원 기준으로 한 달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기본이에요. 거기다 간병인을 별도로 쓰면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이런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기 어렵다는 현실이에요. 좋은 재활병원은 비용이 비싸고 국공립 요양병원은 대기 기간이 몇 달씩 걸려요. 결국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제때 치료를 못 받고 그러다 보니 회복이 더 더뎌지고 가족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드릴게요.
제가 아는 70세 할머니 한 분은 50대부터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 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셨대요. 약도 가끔 빠뜨리고 단 음식도 계속 드시고요. 그러다 60대 후반에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하나 절단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이제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셔야 해요. 매번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이동이 어려우시고 자식들은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정말 막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죠. 그런데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으실 거예요. 몸이 무너지는 노후를 막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당장 담배를 끊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혈압이랑 혈당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천만 원의 노후 의료비를 아껴주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뇌질환 관련 보험을 아직 안 드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점검해보세요. 이미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 보험이 얼마나 보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큰 병이 닥쳤을 때 보험이 없으면 그때 드는 비용은 보험료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 있어요. 이제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3번째, 노후지옥은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세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예전엔 다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요. 맞아요.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자식이 여럿이었고 한 집에 3대가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부양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지금은요? 자식이 하나, 둘밖에 없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그 자식들도 자기 삶이 팍팍해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것만으로도 허덕이고 있어요. 거기에 부모님 생활비까지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젊은 세대에서 부모님 부양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 아이를 낳을 엄두가 안 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자식들이 불효자여서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인지예요. 평생 자식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살아오셨잖아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사셨잖아요. 그런 부모가 이제 늙어서 자식한테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 상상이 되세요? 어떤 어르신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예 연락을 끊으시기도 해요.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러면서 혼자서 굶고 아파도 병원을 못 가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홀로 쓸쓸하게. 제가 아는 한 남성 어르신은 68살인데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아들은 부산에, 작은 아들은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식들한테 자기 사정을 알리지 않으려고 전화도 잘 안 받으신대. 혹시라도 힘들다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질까 봐요. 한 달 생활비가 40만 원인데 그걸로 밥 사 먹고 약 사 먹고 버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코끝이 찡해졌어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결국 하나예요. 노후에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립은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자립과 함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자식과의 관계 설정을 미리 잘 해놓는 것이에요. 노후에 어디서 어떻게 살 건지, 의료적 결정을 누가 해줄 건지, 재산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자식과 미리 솔직하게 대화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미리 얘기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 갈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식과의 관계도 잘 정리하고 돈도 어느 정도 있어도 결국 노후에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4번째 노후 지옥이에요. 4번째 노후 지옥, 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이별은
역시 배우자와의 이별이에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여성 2명 중 1명은 혼자 사시고 있어요.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15세가 넘으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져요. 이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아침에 눈을 떠요. 집 안이 고요해요. 텔레비전을 틀어요. 밥을 혼자 먹어요. 어디 나가기가 무서워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 안에서만 지내게 되고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몸이 더 빨리 약해져요.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 말을 안 하게 되고 말을 안 하다 보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해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고립을 하루 담배 15갭이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나쁘다고 해요. 15갭이요.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건강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혼자가 되는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건 고독사예요. 고독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혼자 사는 어르신이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드라마나 뉴스에서나 나오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3,000명 이상이 고독사로 돌아가신다는 통계가 있어요. 3,000명이요. 이틀에 한 번 꼴로 어딘가에서 혼자 세상을 떠나는 분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어르신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상실의 충격이 너무 커서 우울증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빈자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떠난 후 1년 안에 본인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시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혼자가 되는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사실 이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사람과의 연결이 필요한 문제예요. 지금 당장 취미 모임에 나가보세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 공동체, 봉사활동, 어떤 형태든 좋아요. 매주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루틴을 지금부터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자식